안녕하십니까. 패널과 더불어 정치 시사 현안을 분석하는 MBN 뉴스와이드 김만음입니다. 오늘이 62회 현충일입니다. 호국 영령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추념사에서 보수진보로 나눌 수 없는 온전한 대한민국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전 부장, 잠시 후에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패널 들어가 이야기 나눕니다. 5분의 패널 오늘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보죠. 네, 정치 아디슈 첫 번째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수 진보 없는 통합의 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사 했던 내용이죠. 낮은 자세 문 대통령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에서부터 오늘 현충일 기념식 이르기까지 통합을 계속 강조해왔는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5월 10일 취임식 날 이제부터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이다. 날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그날 또 대통령 얘기 중에서는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 이제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통합에 앞장서 주십시오. 본인도 앞장서겠다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국민 모두의 정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의 신념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또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바, 국민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대목이 하나였습니다. 오늘 역시 보수 진보의 구분을 넘어서 애국으로 하는 하나 되는 대한민국 통합하는 데 앞장서달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과거에는 뭔가 애국하면은 특정 보수를 지칭하는 개념이었는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이것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오늘 행사장에서 국가유공자 소감 듣고 있다가 서로 부축하는 예우를 했었고요. 김영숙 여사 국가유공자 아들에게 편지에 눈물을 보냈다. 또 대통령 옆자리에 다른 사부 요인을 앉힌 것이 아니라 대신 지뢰사고로 부상했던 군인들을 앉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그동안에 거의 모든 대통령 통합을 항상 강조해 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는 이유, 또 통합이 얼마나 그 구호가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자리 한번 보기로 하죠. 저와 정부는 애국의 역사를 존중하고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공헌하신 분들께서 바로 그 애국으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이념 갈등을 끝내주실 분들입니다. 이 나라의 정오와 대립, 세대 갈등을 끝내주실 분들도 애국으로 한평생 살아오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모른 척 돌아서 가면 가시밭길 걷지 않아도 되었으련만 당신은 어찌하여 푸른 목숨 잘라내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시린 새벽 공기 가르며 무사 귀환을 빌었던 주름 깊은 어머니의 아들이었는데 바람소리에도 행연이 밀까 문지방 황급히 넘던 눈물 많은 아내의 남편이었는데 무슨 일로 당신은 소식이 없으십니까? 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이전에도 모든 대통령들 통합이라는 용어를 강조하기는 했습니다. 그게 하나 대목이 눈에 들어오고 또 하나는 애국이란 단어가 우리 국민 모두 써야 하는 단어입니다만 과거에는 특정 정파가 쓰는 단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것을 넘어서다라고 했던 통합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보십니까? 고 교수님. 그동안 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좌우, 진보, 보수
그러한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국론의 분열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간의 여러 가지 위화감들이 조성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면서 예. 그 시대를 맞이해서도 아직도 우리가 진보 보수니 이런 이념의 갈등 속에 빠져 있을 경우 예. 우리가 다시 새로운 나라를 더 발전된 새로운 그 도약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 하에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 통치 이념 예. 이것을 탈이념 통합으로 잡으신 거 아닙니까? 탈이념 통합을 네. 해봤다. 네, 예. 탈이념 통합으로 잡고 그래서 취임사부터 오늘의 현충일 추념사까지 예. 일관되게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일단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잡았을 경우에 따라가는 정부의 정책이나 행보도 거기에 부합해야 호소력을 네, 그렇죠. 가질 수 있겠죠. 세영호 소장. 네. 문재인 대통령이 기억에 남는 게 취임식 선서가 있는 날부터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가슴에 달고 있던 세월호 리본을 뗐습니다. 그리고 봉화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눈길을 끄는데요. 네. 아마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정하게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는 정치 리더에서 국민 모두의 보수 진보를 넘어서는 국민 모두의 통합의 대통령, 나를 지지해준 그 지지자들도 대표해야 되지만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59%의 그 국민들도 대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 통합의 정신이 네. 아마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누구나 당연히 정치의 기본, 국정 운영의 기본은 통합이기 때문에 통합을 강조하기 마련인데 얼마나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또 실천력을 가질지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오늘 그 대통령의 그 추념사 보면서요. 네. 바로 이게 그 과거의 그 보훈 정책은 한마디로 이게 그 편가르기 이념 보훈이었다. 이 말이 그 전쟁의 경험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 말이 군인들 주로 보수층 위주의 보훈이었다면 네. 새로운 보훈이 그게 아니고 군인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 모든 사람이 다 애국자고 뭔가 이게 보훈이 새로운 어떤 국민 대통합의 네. 길이 돼야 되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공감하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공감했어요. 네. 과거에는 이게 보훈하면 주로 보수층 군인들 뭐 이런 분들밖에 안 오잖아요. 네. 주로 이게 노동자나 이런 데 다른 방법으로 애국한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보훈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게 상당히 뭐 설득력 있고 저도 이게 동의합니다. 네, 김광호 특부장. 예, 저는 뭐 아까 서양호 소장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41%의 대통령으로서 지지를 얻은 대통령에서 네. 앞으로 100% 통합을 지향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 매개는 뭐냐 하면 소위 그래서 오늘 12분의 소위 추념사에서 애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까? 22번 썼다고 나오고. 예, 애국이라는 단어가 22번이고 이제 태극기라는 말, 소위 보수 쪽에서 많이 써오던 그 용어를 동원함으로써 네. 그걸 고리로 하고 그걸 세멘트로 해가지고 100% 국민의 대통령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현 새 정부가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앞으로의 국정 방향의 두 축을 통합과 정의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제 설정을 했다 그러는데 네. 통합을 지향하되 무조건 그냥 아무런 방향성 없는 통합이 아니라 거기에 정의라고 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이런 통합을 지향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했는데 네. 그래서 오늘 그 보통 이제 현충일 하면 순국선열, 호국영령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요 두 단어와 함께 민주열사라는 거를 같이 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든 보훈 정책에 현충의 대상에 거기 넣은 거죠? 예, 민주열사가 또 추가로 됨으로써 이제는 진보 보수를 떠난 편가르기 정치를 떠난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그 전제는 정의라고 하는 방향을 또 설정을 하면서 이런 100% 지지를 받는 국민의 대통령으로 지향해 나가겠다. 이런 네. 뜻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네, 차지원 교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은 말 그대로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를 아마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본인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신은 어느 특정 지역, 특정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이 지금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그 바탕 속에는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고 한다면 모든 정파와 이념, 지역을 뛰어넘는 그 통합의 리더십을 구현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네. 한다면 오늘 그 상당히 현충이라는 국가적 추념의 날에 이런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됐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통합의 리더십을 다짐하는 하나의 그런 이 퍼포먼스로서
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애국이란 단어가 22번 썼다 얘기 나왔는데 태극기란 단어도 조금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태극기 얘기하면 촛불 집회하고 대비되면서 뭔가 구분하는 집단의 개념이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글을 쓰는 사람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저는 공감이 가는 글을 많이 썼는데 오늘 내용 중에 태극기 관련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품속에 있던 태극기가 고지쟁탈전이 벌어지던 수많은 능선위에서도 펄럭였습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를 환송하던 태극기가 5.18과 6월항쟁의 민주주의 현장을 지켰습니다. 서해 바다를 지킨 용사들과 그 유가족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애국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가 애국자였으며 이런 얘기인데 바로 질문이 이겁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가 애국자라는 의미 이 내용인데요. 자료화면 역시 보는 동안에 준비해 주십시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입니다. 독립운동가의 품속에 있던 태극기가 고지댕찰전이 벌어지던 수많은 능선 위에서 펄럭이었습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를 환송하던 태극기가 5.18과 6월 항쟁의 민주주의 현장을 지켰습니다. 서해 바다를 지킨 용사들과 그 유가족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애국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그 모두가 애국자였습니다. 독립을 위한 수많은 의지와 열망으로 이루어낸 그였습니다. 변변치 않았을 길, 그러나 전쟁의 부하 속에서 그 길을 걸으며 내 가족과 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는 네. 독립운동에서 산업화 과정, 민주화 과정, 또 최근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가 애국자라는 그런 이제 오늘 추념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영호 부장, 네. 서영호 소장. 네. 저는 뭐 한마디로 총도 촛불도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이다라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했던 민주화 운동도 그리고 보수 진영이 이끌었던 산업화도 네. 모두 다 그 애국이었고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건 총을 든 그 애국 선열들도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촛불을 든 그 평범한 국민들도 모두 같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통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차재원 교수. 예. 저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통합의 리더십을 이야기했는데요. 통합이라는 말 자체가 불가분 아니겠습니까? 예.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것이 통합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독립운동가 또 6.25 참전용사 그리고 또 파독강부 간호사 어떤 방식은 달랐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쳤던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다 아울러서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또 다른 하나의 그 다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취임하고 난 뒤에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 운영 스타일에 보면 일종의 과거 참여정부 초기 시절에 있었던 코드 인사라든지 예. 편가르기라든지 그런 논란 자체가 사실은 거의 지금 사라진 거나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 통합이라는 부분에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일정 국정 운영에서 실천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 네. 현충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에게 그런 통합의 리더십을 다짐하는 하나의 계기를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김광덕 부장. 예, 저는 이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가 애국자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국에는 보수 진보가 없다는 예. 오늘 문 대통령의 말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건데 저는 이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 같은 데 보면 사실 이 근대화의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그 여러 가지 혁명, 예. 혁명과 반혁명
그리고 뭐 민주화와 독재 이런 과정을 반복해온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 굉장히 사회적인 이념적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어떤 역사 박물관이나 기념관에 보면 그 양측의 이러한 기록들이 그대로 동일한 어떤 분 잣대로 네. 어느 한쪽을 배척하지 않고 그거는 거기서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나쁜 건 나쁜 거대로 소위 배우지 않은 뜻이죠. 나쁜 거는 배격을 하고 네. 그러한 외국의 이러한 그 박물관들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바로 오늘 문 대통령도 그러한 측면 이렇게 방법은 다르지만 다 애국의 길을 많이 걸어왔다라고 하는 글을 잘 보여준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존 모델 통화의 방식에 좀 새로운 전기가 됐으면 하는 소망인데요. 고영식 교수님. 뭐 그동안 애국하면은 특정 세력이라든가 특정인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었고 그것이 군사정권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편가르기 정치의 하나의 어떤 상징물,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통합 대통령,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 네. 이걸 다시 한번 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대통령이 모두가 애국자다. 이 말이 이게 한마디로 하면 이제는 이제 이념의 벽을 정말 뛰어넘자. 그래서 이게 강한 통합 국가를 건설하자. 이런 이제 그 메시지로 보이고요. 아마 그 의도는 보수층도 배려하면서 그리고 이게 진보층까지 포용하는. 네. 따라서 이게 그 강한 통합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런 의지의 그 표현으로 봅니다. 네. 이런 의지가 지속되고 좀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연 며칠간 계속해서 지금 사드 보고 누락 관련 얘기했었는데 오늘 한번 짚어보고 정리할까 합니다. 보죠. 사드 보고 누락 관련과 환경영향평가 관련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국방부가 왜 이런 상황까지 됐는가, 이제 피하기 꼼수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오늘 자료화면 먼저 보죠. 두 차례 업무 보고에서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모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루어진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 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네. 여기 나왔다시피 그동안의 보고 누락 사유에 대해 청와대는 그렇게 설명했죠. 지금 국방부 쪽에서 미국과 비공개 합의 때문에 보고 누락했다. 또 국방정책실장 이승호 전 실장이 돼버렸죠. 지금 다른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보고서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구두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는 건데 과연 이런 것을 이승호 전 실장 혼자 결정했을 거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 비공개 합의했다고 해서 그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과연 보고한다는 것이 설명이 가능한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고가 됐는지 안 했다고 하더라도 황교안 총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나? 그러면 구두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었나라는 문제가 있고요. 처음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보통 보도가 됐던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구 장관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분위기란 말이죠. 과연 김관진, 한민구 두 사람은 전혀 몰랐나 이런 등등의 뭔가 말끔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질문이 이겁니다. 국방부 이런 문제 왜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준비물 있습니까? 네. 서양호 소장 준비가 미리 됐네요. 네. 대한민국의 군 작전 지휘권은 평시에는 대한민국 합참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고요. 하지만 전시 때는 6.25 전쟁 이후부터 주한미군 그 당시 유엔 사령관이었고 지금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군이 사드 문제를 전시가 아닌 상황인데 평시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의견에게만 보고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보고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전시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저렇게 했다면
대한민국의 국군이 미국의 그 식민지 군대인지 아니면 당나라 군대인지 이 문제는 군령과 군 통수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명명백백의 진상이 규명되어서 군의 지휘 계통을 분명히 세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작전 지휘권 문제까지 꺼내가지고 지적을 했군요. 고영식 교수님. 저는 의구심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의구심 때문이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회피하게 하는 꼼수라든가 또 미국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새 정부 아닙니까? 군 일각에서 뭐 그분이 위승호 전 국방정책실장인지 그 선에서 끝나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문재인 정부 사드 정책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 데이터로 다 보고해 놓으면은 그렇지 않아도 뭔가 사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그럼 숨기려고 했다는 겁니까? 애매하게? 저는 저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드 정책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결과적으로 그게 고의든 아니든 그 사기가 추가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덮어버린 거 아닌가 그거 하나오고 과연 위승호 전 국방정책실장선에서 끝났겠느냐 이 중요한 글쎄요. 내용. 결국은 윗선이 있었을 것이다. 안보실장이든 장관이든 다만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은 국익이거나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 정책실장 선에서 매듭을 지으려고 덮은 거 아닌가 꼬리 자르기 이렇게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어느 쪽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사드에 대한 서로 본질적인 인식의 차이다. 인식의 차이. 왜냐하면 이게 국방부는요 사드라는 게 전략적인 모성 때문에 일관되게 비공개 쓰리노 그렇게 요구도 안 하고 협상도 안 하고 결정도 안 하고 항상 모든 걸 비공개 정책으로 일관해 왔고요. 그다음에 청와대는 그게 아니고 사드라는 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뭔가 이게 투명하게 그렇게 절차적인 정당성을 거쳐야 된다. 이런 게 본질적인 인식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게 국방부에서는 좀 두루뭉실하게 바로 이게 사드가 전개됐습니다. 요 정도는 하면 이게 그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여러 보고한 거고 아마 이게 청와대에서 볼 때는 그 보고가 왜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자세하게 안 돼 있느냐 두리뭉실하게 됐느냐 이게 누가 아니냐 이런 인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씩의 지금 패널들끼리 의견 차이가 있는데 시청자들이 보기에 어느 분의 설명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재원 교수. 저는 답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양심과 항명 사이라고 써봤는데요. 저는 두 가지 가능성과 또 다른 가능성이 하나 더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양심의 가책. 예를 들면 4월 26일 날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인 4월 26일 날 성주에 골프장에 전격적으로 사드가 배치됐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언론들 그리고 또 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일종의 알박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지금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며칠 전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판 여론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국방부가 자신들의 이런 이 정치적인 그런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이런 전격적인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 일종의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좀 면이 서지 않아서 이걸 아마 말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한 측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그 이 대선 과정 내내에서 사드 부분에서 상당히 모호한 전략을 유지를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국방부나 군 일각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이 거부감 이런 부분들이 소극적 항명의 태도로 이렇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느 쪽이냐? 저는 그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이 사건에 갈등한 사람들, 어느 사람은 약간의 양심의 가책, 어떤 사람은 또 소극적인 항명.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심전심으로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한 대로 두 가지가 섞여 있다. 김광덕 부장.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책임 회피 차원에서 보고를 안 한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드 반입과 배치가 소위 대통령의 탄핵 상태에서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그리고 대선 직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굉장히 과속을 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재인 유력 대선 후보가 계속 다음 정권으로 미루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소위 엑셀레이터를 밟은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드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걸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뭔가 문제를 삼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렇게 뭐 좀 부정적으로 하니까 적극적으로 누가 보고에 안 나서는데 왜 그럼 서면으로는 없고 구두로라도 서면에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구두로라도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게 이건 최대의 현안이지 않습니까? 설명을 잘 받았으면 혹시 되지 않을까요? 구두로라도 잘 설명해야 되는데
왜 아무도 설명을 안 했느냐. 예. 설명을 한 사람이 결국엔 자기가 관여한 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그 책임 논란에 휘말릴까 봐 예. 아무도 결국에는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국방정책실장 이런 주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책임 회피를 위해서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다. 대통령의 국정기획 자문이라든가 안보실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는 거는 구두보고라도 제대로 안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고 첫 번째는 이제 바로 현 국방부가 잘못한 거고 두 번째는 네.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잘못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이미 내추가 내기 반입된 게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정부의 외교안보실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새 정부의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도 첫 번째는 국방부가 잘못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이번에 뭔가 논란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좀 크게 예. 좀 처음에 충격받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당연히 인지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 걸 토대로 국방부가 왔을 때 예. 심지어 오지 않았더라도 빨리 불러서 예. 구체적으로 좀 6기 중에 4기는 이렇게 되고 2기는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파악이 됐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 보죠. 청문회 전국 인사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청문회 전국에서 인사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고민은 무엇일까라는 게 질문이기도 합니다. 조금 내용을 보죠. 잠깐요. 지금 최근에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인가요? 중도 사퇴를 했고 안현호 일자리 수석은 내정됐다가 중간에 이제 또 철회가 된 상황이고요. 이런 문제가 이제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검증부실로 봐야 될지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런 문제가 속전속결로 처리가 되고 있는 다행으로 봐야 될지 이런 얘기인데요. 그동안에 굉장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칭찬을 좀 호평을 많이 받았죠. 측근 배제, 아까 우리 패널도 지적했는데 통합정신을 살리는 쪽에다 여성도 발탁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 칭찬하면서 역시 그동안에 대권 제수했던 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장점 아니냐. 과거에 또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험도 민정수석 또는 비서실장으로 경험했던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또 그리고 민정수석에서 이후에 야당 대표를 하는 과정까지 1000여 명의 인사 파일도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상황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은 그때그때 경질하는 게 필요하다. 청와대 쪽에서 결정을 최종해가지고 청문회 과정 거친 과정은 지금 아직도 논란이 있고 공식적인 발령은 총리 빼놓고는 나머지가 안 된 상태인데요. 어쨌든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내부 직원들은 빨리 결정한 상태입니다. 청문회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 지금 내일 청문을 기다리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유수 헌법재판소장 지금 대기하면서 잘 봐달라고 기다리고 있겠는데요. 또 하나 지금 현역 의원들 4명 장관 후보자로 되어 있는데 전 이거 보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과연 청문회에서 그동안에 탈락한 적은 없지만은 만약에 청문회에서 탈락하면은 법적으로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기본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어떻게 맞춰야 될까 이게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질문은 그겁니다. 지금 청문회 전국 인사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무엇인지 관련 자료 화면을 조금 더 보고 패널들의 답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좀 파격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사하신 다음에 여쭤보면 특히 이제 총무비서관 오히려 이제
그 뭐 장관이나 수석들 이런 인사들도 파격이 있었지만 제일 국민들이 파격적으로 느꼈던 게 윤석열 검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거든요. 아, 예.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측근들을 시킵니다.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 할 것 없이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맡기는데 왜냐하면 청와대에 인사와 예산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정도 총무비서관. 네. 근데 그 자리를 정말 사실 거의 뭐 대통령은 아무 인연이 없는 분을 임명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여쭤봤더니 오래전부터 그런 구상을 하셨더라고요. 오래전부터요? 네. 청문회 정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지금 인사 정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에 고공행진을 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주춤하면서 하락하는 조사 결과도 나오기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김광덕 부장. 예, 저는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하면 일단 대선 과정에서 인사검증 5대 불가론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까다로운 좁은 관문을 제시했어요. 왜 제시했나 그런 생각을 합니까? 예, 아니 스스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러려고 좁은 문을 문이 하여튼 문이라는 뜻이 게이트 그거를 너무 좁게 제시하다 보니까 그게 바늘구멍은 아니지만 그걸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서로 말과 일단 이런 식으로 공약을 그렇게 세게 해놓으면 여러 가지 앞으로 실제로 실천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이 정부의 인사 관련 어려움도 처음에 이낙연 총리 지금 이미 임명된 임명의 총리하고 그다음에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 위장 전입이 나오면서 이제 인사 논란이 본격화됐는데 그런 처음에 그거를 너무 세게 제시했다. 그래서 지금 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지금 역대 정부가 초반에 소위 허니문 밀월 기간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초반에 인사 실패 때문에 비롯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같은 것도 처음에 고소형 내각이라는 말 한마디로 그다음부터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잘 돌파하게 하느냐 이게 과제여서 이제는 인사를 아주 신중하게 지금 일단 속도를 내지 않고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5대 불가 배제 원칙 제시했던 좁은 관문을 제시한 것 자체가 스스로 이제 적세를 면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그걸 통과 스스로 정했으니까 잘 관철시켜야겠죠. 허영신 교수님. 저는 뭐 자충수라고 썼는데 자충수라는 것은 뭐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자기가 어떤 정해놓은 그런 그 행태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올가미에 빠지는 경우를 이제 자충수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앞서 우리 김광덕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5대 배제 원칙. 지금 뭐 젊은 세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세대에 살아온 사람 중에서 병역면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세금 탈루 그 중에 하나도 안 걸칠 정도로 흠결이 없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꼭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해야겠다고 의도적으로 안 하더라도 그때 어떤 관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세금 탈루 이런 것은 과거에 뭐 저희들도 그 젊은 시절에 그 집 사고 할 때는 이 다운 계약서를 하는 게 관행이었어요. 안 쓰면은 오히려 더 가서 그 부동산 그 중개하시는 분이 막 야단을 치고 그러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식에다가 조금 더 강화하면 되겠네요.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하셔야 하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정부에서 인사 문제들에서 가장 많이 제기됐던 부분이 이 5가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뿌리를 뽑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좋은 분들 또 우리가 봐도 뭐 저런 분이면 좋지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현미경을 들이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흠결들이 뭐 큰 틀에서 직무 적합성보다는 도덕적 측면에서 흠결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벌써 취임한 지도 20여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도 지금 각부 장관들 에 대한 예비 명단까지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내정까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참 자충수에 빠졌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쪽이라든가 청와대 내부의 현실적인 기준을 조금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 준비했지만은 당장은 적용시키기가 좀 쉽지 않겠죠. 뭐 감당을 해야 할 부분 같은데요. 차재원 교수. 저는 뭐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다 두 분 말씀하셨지만 뭐 인사 검증 부실의 문제라든지 또 이 사람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그러니까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도 이 큰 고민거리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더 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야당의 모습 자체가 일종은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뭐 제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일종의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또 이 야당 같은 경우는 지나친 선명성 경쟁 이러한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돌아서 이 협치를 위한 첫 번째 관문 자체가 결코 쉽게 통과되고 있지 않다. 문제는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들이 나름대로 충분하게 검증의 기준, 뭐 좀 김상조 지금 후보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 개혁적인 그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이거조차도 쉽지 않은데 앞으로 지금 당장 6월 국회에 지금 놓여 있는 추경 예산안이라든지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개혁적 조치들이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야당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 협치의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아마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그 고영식 교수님, 김광덕 부장은 좀 기준을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여야 또는 청와대와 국회와 내 협력, 협치 관점에 지금 해석해줬군요.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인사와 관련해서 아마 이게 대통령에게 세 가지 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게 탕평이냐 코드냐. 바로 이게 최근에 삼철 배제하면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또는 이게 두 번째 능력이냐 도덕성이냐. 왜냐하면 이게 김상조 부자도 능력은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도덕성에 또 문제 있어요. 능력과 도덕성은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야당의 검증이 정당 검증이냐 아니면 발목 잡기냐. 이걸 이게 어떻게 둘 다 만족시키면서 방정식을 풀 거냐. 이게 3대 고민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세영 소장은 뭐 간단하게 썼네요. 네, 저는 그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 이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 좀 있으면 이제 제코가 석자라서 전당대회 내부 당권 투쟁에 돌입하면 그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이 거의 붕괴될 거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하는데 오히려 지금 외교안보실 2차장이 경질성으로 사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외교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아직도 공석이고 이번 달 말일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사드 문제를 관리하는 데서 제가 볼 때는 그 보고 누락 문제로 그 갈등이 불거지고 그래서 지지율이 외치를 담당하는 정책과 인사면에서 보수 진영 내 일부 사람들을 안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처음으로 80% 이하로 떨어지는 걸 그것도 아마 이 외치 인사 때문에 아마 이 외치 인사에 대해서 가장 골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세영 소장 얘기할 때 까마귀가 자주 나오죠. 오늘은 아주 진지한 그 호국 보훈 조금 전에 사실 까마귀가 나오려다 빵빠리 음악이 잘못 나왔던 겁니다. 이런 엄숙한 날 왜 또 까마귀가 또. 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예고했었죠.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노승일 K스포츠재단 전 부장 조금 있다 바로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사익을 어떻게 취했고 이거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들어가라고요? 여기 누르고 있어.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수사를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뒤를 지켜 살게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운동기인을 발표하고 사대를 방해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기까지 다 어리고장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 이거 굉장히 의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국정을 대통령이랑 상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의견만 필요했지 전체를 끌고 가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으니까 아까 그거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국정농단 이런 과정들이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신 것 같아요? 어떤 거?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히 이렇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저격수라고 돼 있네요. 노승일 부장. 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출석했지만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쉬움이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뽑은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노승일 K스포츠 재단 전 부장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근무는 하고 있죠? 예, 현재 근무는 하고 있고요. 보직은 좀 바뀐 겁니까? 보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못 받는. 그러니까 그냥 직함을 그냥 노승일 부장이라 불러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내부에 여러 가지 뭐 제작 운영한 정강춘 전 이사장인가요? 네, 정동춘 전 정동춘, 이사장. 예, 그 이사장이 뭐 계좌를 뭐 봉쇄해가지고 막아 폐쇄시켜가지고 지금 월급은 못 받고 있지만 그대로 부장이다. 네, 맞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참석하셨는데 전반적인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제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 좀 아쉬운 점도 많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삼성 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최순실 변론을 하러 그 이경재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 유영아, 이경재요. 두 분 다 최순실 변론을 위해서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하, 그래서 나온 거다. 네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저에 대해서 그 모함을 하는 누가요? 이경재 변호사 쪽에서. 이경재 변호사가요? 네네. 인신공격과. 인신공격. 예, 비방하는 그런. 그래서 서로 고성이 오갔다는 얘기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혹시 중간에 말 끊거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어저께 그 유영아 변호사하고 다툼이 좀 있었는데 어제 그 두 신문하고 이제 반대 신문 자체가 유영아 변호사 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줬거든요. 네. 근데 그쪽에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진술 조사를 받았던 게 정치하고 결탁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본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진실을 왜곡돼서 질문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언쟁이 높아졌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최순실 씨는 평상시에 사람들 관계에서 대하는 그 태도가 어떻습니까? 조금 뭐 위압적입니까? 아니면 조금 뭔가 허풍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수직적인 상하 관계인데요. 거기에서 직원들을 다뤘을 때에 좀 강압적인 지시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압적이나. 네네. 어제 무슨 이런저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 아니면 반대로 큰일 난다. 옛날에 큰일 났네 하고 많이 인용이 된 것 노승일 부장하고 전화통화했던 그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저하고 전화통화할 때. 네. 한편은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그 부분이 또 이렇게 따라서 하면은 걱정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바도 있어서 제가 그래서 혹시 또 허풍 같은 게 있나 이 질문을 그래서 한 겁니다. 네네. 당시에 뭐 녹음도 다시 한번 뭐 들어봐도 아시겠지만은 본인이 이제 독일에서 한국 들어올 때 거진 다 이제 정리를 해놓고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저 부분 저렇게 해서 다 분리를 시켜야 분리가 안 되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도 입국해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안종범의 보좌관이 K스포츠 재단에 대응문건 2건을 주고 그 부분이 검찰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이제 복잡해진 거죠. 제가 혹시 어제 그 말 끊겼던 얘기를 질문했던 이유가 전에 국회에서 했던 청문회 나왔을 때도 노승일 부장이 답변하려고 하니까 질문만 막 가버려서 얘기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이완용 의원이 청문하는 과정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제 그동안의 경험이 있어서 그랬나 노승일 부장도 큰 소리를 좀 쳐가면서 말대응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질문 하나 던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승일 부장이 했던 얘기인데 최순실은 왜 교육부를 15년간 도왔다고 했을까라는 질문들을 패널들께 던지고요. 판례를 좀 보면서 먼저 해야죠. 어제 최순실 저격수 표현 뭐 어떻습니까? 최순실 저격수라고 표현을 여기 해놨는데. 그랬는데, 표현에 대해서 어때요? 그래서 하여튼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 나왔지만 김 빠진 재판 왜 했는데, 어제 나와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은 박원호에게 그런 얘기 했었다. 삼성에 돈 먹으면 문제 없다. 뭐 이 두 가지 측면이겠죠. 하나는 삼성이란 원한 거대한 기업 권력이란 측면도 있겠고 치밀하게 하기 때문에 걸리지 않을 거란 예상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최순실은 사람을 이쑤시개처럼 이용하고 처분한다. 팽당할 수 있다는 얘기였고 이 중에 얘기 중에 하나가 최순실 교육부에 15년간 도와줬는데 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막상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씨는 어지럼증 때문에 넘어졌는데
꼬리뼈를 다쳐서 아파서 만나지 못해 나갈 수 없다 했는데 결국은 이래서 노승일 부장하고 만나지를 못했고요. 박 전 대통령 출석을 했지만은 별 얘기 없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보도에 따르면 낙서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낙서를 왜 했을까? 무슨 낙서였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장시호 씨 시간이 흘러가서 내일이 또 구속 만기라고 하네요. 만기라고 하는데 일단 이 중에 여러 가지 좀 질문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제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최순실은 왜 교육부를 15년간 도왔다고 했을까? 항상 빨리 잘 쓰는 차재원 교수. 예, 좀 지나친 상상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계를 본인은 아마 동업자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예, 자신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 대해서 신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순실 씨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는 동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권을 공동으로 창업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이 재앙직 대통령이 대표적인 상징 아니겠습니까? 재앙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 거의 왕처럼 군림하는 대통령이었다. 그 과거 절대 군주 시대에 보면 짐은 국가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최순실 씨는 내가 대한민국을 다 만들었다. 내가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 중에 일부인 교육부도 내가 도왔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부서, 모든 자기하고 현안이 관련된 모든 뭐 이 교육부든 뭐 기재부든 무슨 부든 간에 내 입김이 안 닿는 데가 어딜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난 내가 이까지 오는데,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나도 일조를 했다. 거들었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좀 오만한 권력서열 1위로서의 그런 마음 자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노승일 부장 잘 들으시고요. 이따 노승일 부장 입장에서 채점해 주세요. 누가 가장 점수를 받을 만한 발언을 했나.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한마디로 그 절반의 진실이다. 이렇게 써봤는데요. 절반의 진실. 왜냐하면 이게 최순실 씨가 아무 근거도 없이 교육부를 15년 딱 연도까지 특정해서요. 이걸 도왔다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게 저는 약간의 과장, 허장성세, 거짓말이 50%.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하면 한 2005년부터 실세 아닙니까? 야당이 대표도 하고. 그러면 박 대통령을 통해서 교육부의 민원을 좀 본인이 해결해 주든지 이래 몇 개 도운 거 가지고 좀 이게 과장해서 도운 것처럼 한 절반의 진실 정도로 봅니다. 네, 고영식 교수님. 뭐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위원회도 있었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15년이라는 게 정유라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따지면 한 15년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15년 동안 교육부 가만히 본인은 있었다. 최순실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 승마부도 만들어주고 이대에는 뭐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교육 지원 사업도 해주고 자기 나름대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뭐 자기 딸을 말하자면 공주로서 또 황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뭐 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딱히 교육부라기보다는 교육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유라를 위해서 노력을 한 거지만 본인 스스로는 교육 내지는 교육부를 위해서 일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교육을 파괴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교육을 파괴했고 그것이 오늘날 지금 박근혜 파괴까지로 이어진 것이죠. 네. 상황 소장. 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미당 서정조 선생님의 국화 옆에 섭니다. 아마도 왜 까마귀 왜 울죠? 이렇게 중요한 얘기라고. 서양훈 소장 나올 때는 자동이에요, 자동. 이 문학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최순실의 꿈은 정유라 대학 입학 한 방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교육부를 관리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초이 유치원을 90년대 중후반 압구정동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치원 운영할 때부터 교육부와 관계를 하면서 잘 사바사바를 해놨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15년간 교육부를 관리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최정유라의 대학 입시 때 한 방을 쓰기 위해서. 그런 뜻 아닐까요? 네, 김광덕 부장. 어떻든 이 교육부를 15년간 도왔다 한 바로 다음에 말한 말이 뭐냐면 근데 15년이나 도왔는데 딸 교육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저는 뭐 앞에 말은 중요한 게 아니라 딸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5년이란 말은 그냥 하다 보니까 나온 말 같은데 굳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자면 박 전 대통령이 정계 입문한 게 1998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한 게 정확히 언제 몇 년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5년 가량 이상 내가 그 여러 가지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우면서 교육부를 도와왔다 이런 뜻도 있고 내가 또
이 유경재단 한 것도 나 교육부 도왔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유치원 경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교육부를 도왔는데 하여튼 내 딸 교육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밝힌 거로 보이는데 어쨌든 자기는 교육부에 뭐 관련돼서 하는 거를 아까 말했지만 우리 고 교수님께서는 교육 파괴라 그랬는데 자기 도움을 안 되는 일을 한 걸 자꾸 도움을 주는 거로 해석하는 그런 또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화여대도 도움이 안 되게 한 건데 이화여대를 도왔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노승일 부장 지난번에는 판넬 준비 안 됐을 때 스스로 쓰려고 하는 걸 내가 송지현 앵커가 진행할 때 봤었는데 네네. 오늘은 그래서 미리 지금 판넬을 준비했는데 네. 일단 5번의 패널 얘기 중에서 노승일 부장이 봤을 때 어느 패널 얘기가 가장 그럴듯해 보입니까? 제일 처음에 하신 제일 처음에 제가, 차정원 교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노승일 부장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이해를 했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그 2014년 3월 달에 제가 최순실하고 그 청담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처음에 면접을 봤었는데 예. 당시에도 저하고 면접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채대 총장이 자꾸 날 보자고 한다. 귀찮아 죽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귀찮아 죽겠다.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교육부 15년 동안 한채대 총장이면 노승일 부장의 모교 총장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15년간 내가 교육부를 도와줬고 딸 교육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리고 본인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제 관계도 얘기를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얘기한 부분이 저는 그래서 제가 판넬에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하, 자기 과시용이 상당히 크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차지원 교수가 오늘 하여튼 5번 중에 첫 번째는 득점을 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어제 노승일 부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 낙서를 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질문입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판넬에 준비를 해 주시죠. 그럴까요? 바로 좀 질문 들어갈까요? 의견 어느 분이 먼저 말해 주실래요? 먼저, 그러면은요, 이거 답하기 전에 그 노승일 부장이 어제 재판정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은 패널들도 이 답을 비교적 정답에 가깝게 쓸 수 있겠는데요. 재판정 분위기 좀 다시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증인석에 앉고 왼편에는 검사 측, 그 다음에 검찰 측,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 피고인 측이었었는데 네. 피고인 측에 앉아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봤을 때 어떠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떤 반응도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을 법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직접 대면한 적이 전에 있었습니까? 직접 대면한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이었겠네요. 그러면. 네네. 네. 대면한 적은 처음인데 어저께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시더라고요. 느낌은 어땠습니까? 박 전 대통령 그 자리에서 봤을 때? 얼굴이 많이 안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얼굴 말고 심정은 뭐 다른 심정은 없었어요? 그 부분 자체가 내가 이 법정에 왜 앉아있지?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 법정에 앉아있지? 본인이 어떠한 잘못을 했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공분을 샀는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전에 그 이전 두 번째 전인가 법정에서는 뭐 긴 시간 재판이 진행돼서 그런가 12시간 10분인가 진행됐을 때는 절고 있었다는 보도 나왔었는데요. 네. 변호인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분위기가 어땠어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일단은 저의 진술 조서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동안의 특검 등이나 검찰 조사했겠군요. 네네. 조사가 잘못됐다. 노승일의 진술 조서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서 진술한 것이다. 저는 노 부장의 진술 조서도 잘못된 거다. 네네. 저는 아니다. 나의 진술 조서는 많은 자료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진술 조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래서 나의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 그래서 노승일 부장의 진술에 신뢰도를 낮추려고 무슨 사적인 걸 가지고 막 끄집어내서 뭐 이상하게 왜곡시키려고 하는 점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열받아가지고 또 한마디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 내부의 방청객에는 어떤 분들이 온 것 같아요? 내부의 방청객에는 방청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많이 앉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노 부장을 응원했던 방청객은 없었어요? 딱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손짓으로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라. 네네. 그렇게 손짓을 하신 분. 그러면 다수한테는 좀 소리 좀 들었겠네요. 네. 다수한테는 야유도 듣고 그렇습니다. 추가 얘기 좀 더 듣기로 하고요. 답변 어느 분 좀 하실래요? 박 전 대통령 거기서 그림 그린 이유는? 저는 여기 제가 먼저 하죠. 고영신 교수님.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뻔할 뻔짜다.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쓰려다가 어려워서 못 썼습니다. 써가지고 곤혹을 치르되 오불관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이 재판이 누가 와서 증언을 하고 뭐 하던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뭐랄까 무시한다 할까 모른 체 한다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노승일 부장을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저 노승일 부장의 그런 증언까지도 내가 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봐야 하느냐. 네. 일종의 자존심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그렇더라도 내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네. 무슨 저기 재단의 부장 얘기까지를 내가 이렇게 나와서 들어야 하는 게 참 그렇네 하는 생각도 들어서 네. 그냥 오불관은 나하고 관계없는 일. 오늘은 관자를 약자로 깔끔하게 쓰셨네요. 예. 저도 답이 똑같네요. 똑같아요? 어제도 제가 그랬지만 대통령이 이게 본인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면 이게 그림 그리고 딴 거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게 내 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건 최순실과 이게 그 노 부장님이 문제고 나는 이게 공무원 적이 전이었기 때문에 내 재판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러니까 이게 딴짓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영아가 내 대신 잘하고 있네. 예를 들어 유영아가 공격적인 질문 계속 던지고 있는데 거기 끼어들면 그거는 모양새가 안 맞죠. 예. 그래서 이게 대리 전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딴 일을 하고 있었다. 이래 보입니다. 예, 제 오른쪽에 두 분은 뭐 다른 글씨가 제 눈에 보이고요. 예. 차지용 교수 혹시 비슷하나요? 어제 제가 오불간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고 교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내용인데 다른 한자를 썼군요. 아니,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불간을 쓰면 또 시청자들에게 조금 그러니까 여기 세 안 분이 썼어요. 같은 얘기네요. 일일이 안 썼어요. 그래서 오불간은인데 말 그대로 그러면 이제 지금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무념무상인 거죠.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근데 생각 없이, 근데 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럼 그 시간을 때울 수 있는 방법 중에 지금 하나가. 쓴 게 무념무상이죠. 예, 무념무상.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냥 멍하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졸면 지난번도 졸았다고 또 여러 군데 언론에 났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시간 보내기 제일 좋은 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네. 바로 그 때문에 무념무상에서 나오는 것이 행위가 그림 그리는 거죠. 뭐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차지원 교수가 쓴 무념무상은 한자를 다 읽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헝 모르니까 밑에다 간혹 좀 한글로 좀 넣어주십시오. 노 부장은 나중에 답하시고 세영원 소장. 네. 저는 뭐 왜 그림을 그렸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뭘까?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이거 신기복 선생님이 작곡한 얼굴이라는 노래인데요. 다 아시죠? 리듬은 어떻게 되나요? 멜로디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시청률을 위해서 별로 다 했어요. 네, 그만하시고. 그 하는 이유는 무의식 중에 진실이 있습니다. 무심코 그리다 보면 제가 볼 때 그 진실, 공범을 뜻하는데 그 공범 삼성일까요? 최태민일까요? 최순실일까요? 아니면 정유라일까요? 그 그림을 보고 싶습니다. 네. 김광덕 부장. 네, 저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얘기는 좀 심심하셨을 것 같다. 그 시간에. 네. 예, 그래서 그림도 좀 그린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와 별로 관련되지 않은 이러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네. 내가 여러 가지로 이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뭐 그림이라기보다는 뭐 낙서에 갔다고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렇게 한 건데 어떻든 저는 그걸 보면서 뭐 비록 직접 핏줄로 연결된 건 아닙니다만은 자기의 그 사촌 형부인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그가 그림을 그렇게 좋아해서 화가 수준이지 그리고 화가 수준이죠. 예, 화가 전시회도 수준으로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유화도 잘 그리고 그래서 JP를 닮았나 하는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김종필 전 총재의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로서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관저에서 혼밥도 먹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시간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낙서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런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뭐 기회가 되면은 노승일 부장은 이런 분야의 고정 패널을 하고 싶어서 그런가 패널을 좋아할 것 같은데 판넬에다 썼으니까 판넬 한번 또 읽어주시죠. 내용 중심을 설명해 주시죠.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똑같은 의견인데요. 예. 오늘은 최순실 재판이다. 그래서 유영아 변호사도 그렇고 이경재 변호사도 그렇고 박근혜 측 변호인단도 그렇고 최순실 변호인단도 그렇고 최순실을 변호하기 위한 그 자리였었거든요. 오전 오후 다 모든 시간들이. 실제로 뭐 박 전 대통령 직접 질문이나 관련된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예 주제 자체가 최순실 재판이었군요. 네네. 그래서 그랬구냐. 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저는 낙서를 그림을 그리는 줄 몰랐어요. 요번에 네. 와서 알았었는데, 상당히 호응적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이 뭐냐면, 이경재 변호사가, 네. 안민석 의원의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책을 들고 어떤 한 페이지를 두고 이걸 증거물로 제시하겠다라고 네. 했더니 옆에 이제 이영하 변호사한테 정치적 공세에 대한 이렇게 막 사인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들이 이제 정치적 공세로 나왔었는데, 예. 그 부분 빼고는 그냥 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네, 법정에서 상대 측 변호인들이 그런 얘기했죠. 민주당 또는 뭐 검찰 등과 한편 아니냐는 식의 질문이 나왔다면서요. 지금 안민석 의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나왔나요? 질문이? 예, 질문 나왔습니다. 뭐라고 제가 답변했습니까? 정치하고 전혀 무관하다. 네. 정치적으로 연결시키지 말아라. 네.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그런 일이 지금 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같이 가끔 이렇게 서로 뭐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청문회 때 박영선 의원님 만나서 네. 제가 이제 진실을 밝혀달라고 이제 자료를 드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안민석 의원님하고는 네. 최순실의 은닉 재산에 대해서 네. 어디 어떤 방법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느라고 만난 적은 있었습니다. 노승일 부장님, 네. 이게 뉴스 프로가 아니라 이 뉴스와이드 어른용 팟캐스트거든요. MSG를 좀 쳐서 좀 재미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진실을 얘기하시니까 분위기가 원래 진실을 얘기가 재밌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MSG 쳐주면서 이렇게 재미를 위해 흥미를 위해 나온 김에 질문 좀 더 하시고요. 누군들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싶어 부르겠습니까? 흥미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소장관 나온 김에 추가 질문 더. 내가 하나 해볼까요? 하십시오. 지금 가장 최순실 씨나 이쪽에서 의심하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노승일, 고영태, 뭐 어떤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국정농단에 대해서 폭로를 한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두 사람도 사심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심이. 또 고영태의 그 녹취록인가 보면 뭘 딱딱딱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터트리면은 끝난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 보면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런 사심이 없었느냐. 네. 나는 지금도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영태는 사심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고영태의 자리를 누가 차지했습니까? 차은택이 차지했잖아요. 네. 차은택은 많은 부를 축적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영태는 그 과정에 부를 축적했습니까? 네네. 고영태가 차은택을 최순실에게 소개시켜주고 고영태의 자리에 차은택이 들어감으로써 차은택이 문화융성 단장인가 거기에 자리에 들어가고 창조경제 추진단장이었네. 네. 창조경제 추진단장. 그다음에 외삼촌도 교육문화수석이 앉히고 그다음에 김종덕 스승도 이제 김종덕 장관도 앉히고 송성각 문화 콘텐츠 그쪽도 앉히고 그런 걸 보면은 고영태는 어떠한 사심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영태와 최순실이 많이 다퉜던 이유가 뭐냐면은 최순실이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가져와요. 이거 어떠냐? 그러면은 고영태는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너는 왜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너는 왜 안 하냐? 난 그러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다퉜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좀 오해를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항상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할까요? 일단 들어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 고영태 씨하고 이제 노승일 부장은 한때는 일종의 그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폭로하고 이제 공익 제보를 잘한 또 이런 거에서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양론의 평가가 있는데 결국에는 한때는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는 독일도 같이 따라가서 온갖 이제 힘겨운 이런 심부름까지 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어찌보면 최순실 씨가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막판에는 이제 어떻든 이거를 공개하고 폭로하고 이런 진실을 밝히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럴 때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평소에도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실망하고 뭔가 이 돌아서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있었을 텐데 그 최순실 씨가 어떻게 했길래 그런 결정적인 계기는 뭔가? 결정적인 계기는 없었습니다. 어제 재판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당신이 월급도 깎고 하니까 이걸 폭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유영하 변호사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처음에 2014년 2월 달에 최순실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느꼈었던 거는 권력형 비리를 느꼈고. 네. 그 다음에 삼성이라는 부분을 제가 접했을 때는 그 정경유착이라는 부분을 느꼈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체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에 꼭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15년 9월 중순 아니 말일경에 네. 한국에서 있었던 데이비드 윈이 돌아와서 최순실 회장이 노 부장님을 한국으로 보내라 그런다. 그때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자료들을 이제 다 스캔을 해서 제가 이제 갖고 들어오게 된 거죠. 네.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노승일 부장님이 정유라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을 텐데 네. 최근에 정유라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구속영장 기각을 보시면 노승일 부장님 볼 때는 그게 합당한 사유인지 네. 어떻게 그 영장 기각을 바라본 소감하고 실제 영장 기각이 된 배경에는 정유라가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일관되게 재판정에서 나는 잘 모른다, 엄마가 시켰다, 심지어는 개명도 자기가 하지 않았다 그러고 그리고 그랬죠. 독일에서 덴마크로 도피한 것도 엄마가 시켜서 자기 모른다는데 근데 실제 덴마크에서 독일로 명품 거리에 쇼핑도 하러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을 때 정유라는 정말로 구속할 사유가 없는 것인지 구속영장이 기각된 소감하고 정유라와 관련해 정유라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시킨 대로 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유라도 최순실과 같이 이런 국정농단이라든가 재산 도피라든가 이런 데 일조를 했을 가능성 그런 에피소드 혹시 있는 사례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정유라 입국에 대해서는 이경재 변호사 쪽 동북아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유라가 입국해서 인터뷰했을 때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법적으로 다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엄마는 구속돼 있고 모든 죄를 엄마 쪽에다 몰고 나는 정말 모른다. 엄마가 사인하라서 했고 엄마가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하고 뭐 검찰 측도 구속영장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했겠지만 좀 미비된 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령 작년 2016년 국정감사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대한승마협회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정유라가 해외에서 훈련을 했다고 해서 훈련 확인서가 들어왔었어요. 네, 훈련 확인서가 들어왔는데 과연 이 친구가 거기에서 훈련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선수는 훈련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또한 국가대표로서 훈련을 했다라고 확인서를 보내면 협회에서는 뭘 지급하냐면은 국가대표 훈련 수당을 지급합니다. 가장 간단한 건데요. 대한승마협회에서 정유라에게 국가대표 훈련 수당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지급했는지만 확인되면은 그 문서 자체가 허위 문서잖아요.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잘 좀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재청구를 꼭 해서 필히 구속까지 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한두 분 질문 준비하시고요. 제가 정유라 얘기 나온 김에 한 두 가지쯤 지금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하나는 정유라 엄마하고 관련해가지고 한때는 엄마를 등지고 밖에 나가서 혼자 산 적도 있고. 네, 맞습니다. 나는 엄마 없던 걸로 하자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어머님 하면서 아주 존댓말 깍듯이 하는데 정유라의 어머니에 대한 심정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의 제가 봤을 때는 정유라는 엄마가 구속돼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말씀하셨지만 제가 재미나게 말씀드리면 차라리 엄마가 오래 형을 살았으면 좋겠다. 왜? 그렇다고요? 엄마가 없으면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게 그게 엄마였는데 엄마가 구속돼 있고 그럼 엄마의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본인은 자유로운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다. 그래도 엄마하고 딸 간에 그런 정도 생각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재미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가 그동안에 정유라의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대한 팩트 체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정유라가 아주 정말 100%의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그중에 일부는 철부지가 하는 행동도 있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정말 정유라가 그렇게 치밀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나요? 예, 그 친구는 좀 얄미울 정도로 치밀한 면도 있어요. 예, 얄미울 정도로의 치밀함도 있고 또한 철부지 같은 면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철부지 쪽으로 없다. 엄마 머리 위에서 있는 정유라이기 때문에 저 그 부분도 정유라를 어렸을 때 이제 키우면서 도와줬던 보모에게 들었거든요. 정유라는 최 회장 머리에 있다. 혹시 그 노승일 부장이 챙기고 있을 때 노 부장보다도 머리에 있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 좀 주시죠.
아니, 제가 준비했던 질문 두 번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럼 그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면 왜 그때 그 판도라에 놓으셨을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정유라는 얌체볼 같은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른다. 네네. 늑비공 같은 친구라고 그러는데 네네. 지금 돌아서 하는 걸 감아보면 앞서 우리 그 노 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영악하고 치밀하게 준비된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좀 뜬금없이 자충우돌하는 그런 모양새는 지금 아직까지 안 보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뭐 검찰에서 어떻게 조사가 진행됐는지 모르지만은 정유라가 일관되게 단순하게 대답한 게 엄마가 다 했어요. 전 몰라요. 엄마가 다 했어요. 전 몰라요거든요. 만약에 정유라가 여기에서 검사가 다른 질문을 던져서 다른 대답을 요구를 했었다면 이 친구가 가려던 이 일관되게 가려던 이 언행 자체가 약간 흔들릴 수도 있었거든요. 처음에 정유라가 입국해서 억울하다, 오해를 빨리 풀고 싶다라고 하면서 멈칫했거든요. 제가 그때 그래서 저 친구 다음 말은 빨리 해결하고 난 빨리 독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었어요. 근데 본인도 거기서 멈칫했었고 삼성 얘기가 나왔을 때 삼성 얘기에서도 좀 얘기하다가 좀 멈칫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실토를 할 뻔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검찰에서 좀 조사를 했을 때 좀 다방면으로 좀 물어보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면 그 정유라 씨를 사실 그 특검에서 데려오고 싶을 때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 정유라를 이용해서 최순실의 입을 좀 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했잖아요. 네네. 그걸 본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는 정유라 딸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게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정유라는 진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그 엄마만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나요? 엄마가 자신에게 지금 보내는 애정만큼 네. 지금 뭐 말할 때마다 아들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것이 그 자신의 공공스러운 그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지 네. 진짜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강렬한지 네네. 그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좀 궁금해요. 최순실은 정유라를 끔찍하게 생각을 합니다. 끔찍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유라는 거기에 최순실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독일에서 있으면서 엄마가 삼성하고의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서 이제 삼성이 이제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엄마가 원하는 말도 안 타고 그다음에 엄마가 좀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단 한 번도 쿨하게 들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네. 전욱 변호사. 옛날에 그 고영태하고 뭐 포장마차를 차리는데 이름을 뭐 국정농단 비선실세를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금도 이게 그 꿈이 변화 없습니까? 지금은 그 국정농단 비선실세는 제가 그 특허 상을 내가지고 라이센스를 받을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횟집, 청문 횟집을 열어서. 청문 횟집? 라이센스를 받을 생각입니다. 예, 가벼운 질문 하나. 장시호 씨도 아나요? 장시호 씨는 모릅니다, 제가. 그렇군요. 네. 왜 제가 장시호 씨가 내일이 이제 구속 만기가 돼가 내일 석방이 되는데 네네. 상당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선 교도관들이라든가 검찰에 대해서 또 스스럼 없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은 장시호든 네. 정의라든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장시호는 오히려 지금 검찰 수사에 상당히 협력하는 쪽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제2의 태블릿 PC도 갖다 주고 있는데 네네. 지금 정유라는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는요. 그런데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패널 더 준비해 주십시오. 어제 노승일 부장 발언 중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것 보고 화를 내면서 최순실스럽다라고 했습니까? 최서원스럽다고 했습니까? 보도가 두 종류로 나 있던데. 네, 최순실스럽다라고. 최순실스럽다. 네네. 그래서 개명 이름으로 최서원이라고 일부 네. 보도가 났군요. 네네. 뭐 답을 들어버리면 그러니까 혹시 패널 중에서 드는 생각 있는 분 먼저 들을까요? 없으면 없어요? 그러면 바로 먼저 그러면 자리하면 들으면서 좀 보기로 하죠. 예. 조금만. 뭐라고요? 죄송하다고요? 여기 누르고 있어. 혹시 여전히 강한 수사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국가에도 뒤를 지켜 살게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수사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 힘을 밝히라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손자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피청구인이 문의에
문화융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증인이 문화체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니, 기억 이거 안 굉장히 나시죠? 의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국정을 대통령이랑 상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의견만 피력했지 전체를 끌고 가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아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보질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네. 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아마 노승일 부장님이 법정에서 최순실스럽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걸 두 가지 의미로 봤는데 평가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라면요 최소한 이게 진실, 즉 공소사실과 관계되는 핵심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실이나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인신공격성 이런 이게 질문을 변호사가 던지고 있으니까 변호사나 이게 최순실이랑 무슨 수준 차이가 있느냐. 네. 그래서 이게 변호사가 정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옛날에 이게 최순실 이쑤시개처럼 계속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최순실이랑 똑같은 행태를 보인다. 네. 이런 의미로 이게 그런 표현을 쓴 걸로 저는 추측합니다. 네. 저기 그림에 노승일 부장 스타일 좀 닮았나요? 아까 사진 이렇게 나오는데. 서영원 소장. 네. 저는 적반하장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노승일 부장이 답답하니까 국정농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노승일 부장의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걸 가지고 아마 이거 아마 최순실스럽다의 원조는 아마 우병우스럽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병우스럽다는 게 더 어려워지는데요?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원래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 사건을 문건 유출 사건으로 왜곡해서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까? 본질을 오히려 호도한다. 예, 그래서 고영태 씨 문제도 고영태 씨의 국정농단 폭로가 아니라 최순실과의 치정이라든가 불륜 문제로 했던 것처럼 어제 노승일 부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공공한 생활이라든가 내지는 주변적인 가정사라든가 이런 걸 본말을 전도함으로 인해서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것. 그게 아마 최순실스럽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영식 교수님. 저도 비슷한데요. 품위.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좀 저질스러운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본질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개인의 무슨 여러 가지 사적인 문제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품위가 없네. 그런 취지로 말씀한 걸로 이렇게. 네, 차재원 교수. 예, 경제학 용어에 커플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동조화 현상이라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의존 관계가 큰 나라는 이 경제적으로 지배력이 강한 나라가 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미국의 주가가 오르면 우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따라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인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최순실 씨를 열심히 변호하다 보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 최순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최순실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로서의 이 변론을 하는 측면과 또 자신의 의뢰인에 대해서 자신과 지금 일치시키면서 너무 최순실답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과연 변호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너머까지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승일 부장께서 약간 좀 헷갈리면서 최순실 씨를 빙의해서 이야기하고 있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가 의뢰인의 분위기라든가 의뢰인의 사정에 딱 맞춰가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한데요. 김강덕 부장. 제가 어저께 유영하 변호사하고 이경재 변호사가 이제 우리 노승일 부장을 저희 공격 비난을 하면서 두 가지 점을 거론한 거 아닙니까? 좀 사생활 거론하고 또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발할 수 있는 이러한 공격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맞받아칠 수 있는 또 방패는 뭐냐 하면 최순실스럽다. 최순실 씨는 주로 이제 고영태 씨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했기 때문에 바로 최순실스럽다. 그리고 또 최서원 식으로 사람을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바로 즉각 방어를 했는데 어떻든 굉장히 즉각적인 대응을 어떻든 상당히 잘하셨네요. 보니까. 네, 보니까 5분이 의견이 특별히 다른 건 아니네요. 약간 이제 초점은 달라 보이긴 했었는데 그래도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느 쪽? 이번에는 차재원 교수님. 아까는 누구였었죠? 네, 빙의. 오늘 차 교수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설명을 조금 추가를 해주시죠. 예, 최순실은 본인하고 일을 하다가 일을 안 하는 직원이 이제 이탈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팽을 시키면 그 직원을 거짓말로 매장을 시킵니다. 과거에 제가 돈을 훔쳐갔었어. 네. 꼭 돈이 문제가 돼요. 과거에 제가 돈을 훔쳐갔었고
내가 물건을 얻었는데 제가 뭘 훔쳐갔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을 매장을 시키거든요. 네. 고영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영태한테 최순실이 고영태한테 미르 전 사무총장이었던 이성환 총장하고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고영태가 네. 만나게끔 해줬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미르 전 사무총장이 녹음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녹음을 한지는 몰랐고 최순실은 저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미르 전 사무총장하고 고영태하고 나한테 5억을 요구하더라. 네. 미친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영태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이런 얘기를 최순실한테 얘기를 들리는데 네. 네가 한 얘기 오늘 만나서 한 얘기 맞냐 했더니 아니다. 둘이 동기 친구죠? 네, 고영태랑. 네, 네. 평상시 반말하고 지내죠, 그러니까. 네네. 네. 그러고 나서 한 3일 있다가 이게 와전이 됐는데요. 고영태, 노승일, 이성환이 짜고선 자기한테 5억을 요구를 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최순실은 항상 돈으로 이렇게 사람을 매장을 시켜요. 자, 보면은, 제가 최순실스럽다는 뭐였냐면요. 최순실은 분명히 그날 불출석했습니다. 근데 이경자 변호사가 저한테 막 질문 던지는데 예. 최순실이 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제가 최순실스럽다. 그래서 차재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빙의, 아바타가 여기 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판넬에도 나와 있는데 어제 상대 변호인들로부터 이런저런 질문이 있었죠? 그 질문 중에서 가장 어이없는 질문이 뭐가 기억이 납니까? 재판 중 가장 어이없었던 변호인의 질문. 네, 이경재 변호사가 했던 사생활 얘기가 가장 어이없었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역공을 하니까 왜 사생활 가지고 문제를 호소시키려고 하냐라니까 추가 답변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재판장님께 말씀드렸고, 재판장님이 이제 걸러서 이제 질문하라고 그랬고, 다음에는, 정유라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정유라의 진술서에 의하면 노승일 부장이 2015년 10월 30일경 이사를 갈 때, 본인이 그들은 이사를 가고 본인은 남아야 되는 상황에서 노트북을 훔치려고 했다. 그래서 정유라가 가서 아저씨, 이 노트북 아저씨 거 아닌데 왜 아저씨가 이걸 숨겨놓으세요? 라고 해서 저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유라랑 2015년 9월 25일 이후부터 정유라랑 어떠한 답변도 소통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저에게 노트북을 달라고 했던 건 신주평이고 정유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북은 제가 독일에 들어가기 전에 고영태가 저에게 일단 가서 쓰라고 해서 노트북을 전해준 거고 그 노트북은 제가 반드시 고영태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노트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신주평한테 이건 아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내가 한국 돌아가면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그랬더니 최 회장님하고 다시 통화하고 연락을 드릴게 했는데 제가 이제 고영태한테 전화를 했죠. 노트북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주고 와라. 그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 부분은 되게 황당했던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코어 스포츠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폭스바겐 골프와 투아렉을 샀는데 노승일 부장이 원래 1,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불러서 돈을 횡령하지 않았냐. 저게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랬던 최순실 여러 가지 이제 노승일 부장의 진술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려고 이쪽 저쪽으로 사적인 것을 왜곡시키려 찔렀군요. 네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영수증하고 다 모든 게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재판하고 차원을 넘어서 큰 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검찰에 맨 처음 소환이 돼서 조사에 참고인으로 갔던가요? 했던 게 참고인으로 왔습니다. 10월 25일입니다. 25일 그 무렵부터 가서 최근에 박 전 대통령 탄핵까지 이렇게 되는 과정 또 구속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검찰 수사 아니면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판단했던 했던 부분이 어느 대목이 있었습니까? 일단 검찰 수사 갔을 때는 저는 모든 걸 다 밝히려고 갔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걸 사실대로 밝히려고 검찰에 갔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7층에서도 오라 그러고 10층에서도 오라 그랬었어요. 검사님 두 분이. 근데 7층은 조금 통화할 때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7층에서 검사님이 전화 왔을 때 오늘 와서 빨리 끝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수사를 덮으려고 하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아, 처음 10월 25일 조사를 받았을 때 그런 느낌 받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7층은 그래서 안 갔고 바로 또 10층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검사님이. 그래서 그 검사님은 필히 오늘 들어와서 계속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셔서 제가 몸이 안 좋다 그럼 내일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검사님이 이제 정말 수사를 하실 건지 마실 건지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12시간 반 동안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실을 말하면서 풀었던 거. 네. 네. 그 마지막 자리하면 보고 한번 짚어보고 가죠. 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독일에서 증거인멸 시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결정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전혀. 심정적으로 좀 다시 청구가 온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네, 또 그러면 이제 실질 심사 가서 제가 억울한 부분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신 거세요? 네. 네, 차재원 교수. 예, 저는 아무래도 당면한 과제가 일단 그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2차 영장을 어떻게 대비할 건가 그걸 제일 먼저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2차 영장을 만약에 기각된다고 했을 때는 그 뒤에는 이제 뭘 할 것이냐. 그것이 결국은 앞서 우리 노승일 부장 말씀하셨지만 엄마는 상당히 오랫동안 살 것 같다. 그러면 그 뒤에 이 많은 재산과 이 자유로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그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시간 얘기를 했는데. 짧게. 2차 영장 당연히 준비하겠는데. 당연한 또 거겠죠. 하나는 아기를 데려와서 어떻게 키울 건가. 아기. 우선 지금 당장은 아기에 대한 그 애착이 상당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요. 그 너머 중에서 무슨 재산 상속 얘기를 서영호 소장은 써놨네요. 네, 제가 볼 때는 몰라야 할 것만 콕 찍어서 모른다고 하는 정유라 정말 모를까요? 제가 아주 영악한 사람 같아서 지금은 재판은 재판이고 최순실 씨와 재산 상속을 분할하기 위해서 소송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광덕 부장. 네, 저는 나도 엄마다 이거를 강조하는 전략을 위해서 딸을 빨리 귀국시켜가지고 그게 하나의 불구속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전략을 펼 거로 보입니다. 아들이. 딸은 정유라가 최순실의 딸이고요. 예, 혀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 더 났나요, 그새? 서정욱 변호사. 저도 그 아들이 중요한 게 이 사건이 아주 특이한 게요. 범죄가 소명이 됐어요. 업무방해. 근데 이미 증거가 충분해서 증거인멸이 없다. 딱 이 도주료만 문제인데 도주료는 아들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노승일 부장 답을 듣겠습니다. 이 친구는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이 없다. 예, 출국 준비, 독일행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노승일 부장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 고맙습니다. 네. 지난번에 송전 앵커가 진행할 때 나와가지고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게 지금 노승일 부장과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이 현충일 62회째 현충일이었는데 정말 이제 현충의 대상을 상당히 폭넓은 의미로 그동안에는 호국영령 쪽만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계기로 해서 공헌해왔던 사람들 또 애국의 개념이 어느 특정 집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파를 넘어서 보수와 진보 이념을 넘어서 가자는 그런 쪽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추념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네, MBN 뉴스와이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서 김조 앵커가 진행한 정통 종합뉴스 MBN 뉴스 8이 이어집니다. 계속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